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어제 한 3보 후퇴 후에 오늘은 2보 전진 정도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호수닭의 경우는 진짜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 공세는 하루살이로다가 일단락이 된 거라고 봐도 되냐? 그럼 이제 바닥을 진짜 찍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좀 황당한데요. 아니 내가 무식해서 몰랐는지 하여간 오늘 공매도 재개 두 번째 날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는 정작 다른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거래소가 어제 공매도 허용 첫날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는 걸 지정하면서 코스피 14개 그리고 코스닥 29개 종목에다가 또다시 공매도 금지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바로 오늘 V자 반등의 주인공이 된 거고, 아니 지금 이거 제정신인가요?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라는 게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 진짜로 저는 몰랐고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심지어 외국인도 이거는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어제 공매도가 많이 몰렸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에서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가 또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엔캠, 삼천당 이런 데가 오늘 하루 공매도 금지로 또 반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니 공매도가 뭐 순기능이 더 크다며. 근데 어제 공매도 재개한 지 하루 만에 공매도를 또 막아?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거 무슨 그 하우스에서 우리 편이 돈 따면 가만히 있고 상대편이 이길 패면은 갑자기 두꺼비 좀 내려버리는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왜 진작에 공매도는 안 풀었습니까? 그냥 공매도 많이 물린 그런 종목들 이번처럼 개별적으로 금지 조치 내리면 되잖아. 근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1년 5개월을 막아놨냐고. 그러면 이러니 외국인들이 뭐 한국 증시가 아직도 멀었다고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기사 제목 보세요. 이 꼬라지를. 얼마나 공매도를 했으면? 아니 얼마를 하든 금융시장도 시장인데 다 시장의 수급 논리에 따르는 거고, 그리고 균형에 따르는 거지. 언제는 또 공매도 하라고 그렇게 판 벌려놓고 갑자기 하루 만에 도로 공매도 금지를 때리냐고. 저는 진짜로 금융당국이 하는 짓을 보면은 여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비껴갔는지 약간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5월 31일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그리고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확대 강화 운영한다는 이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거는 또 언제 규정을 만든 거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제 공매도 왕창 걸어놨는데 오늘은 갑자기 빼지도 넣지도 못하게 아예 그냥 판을 막아버린 건데, 이래놓고서 뭐 공매도 금지를 풀면 외국계 유동성이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한다고요? 오히려 떴다방 같은 그런 양아치들만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게 아닐까요? 그럼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또 이런 데서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공매도 첫날 하도 영혼까지 털렸다는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어제 라이브 때 자세하게 이제 다루질 않았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에 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 펀더멘탈리는 트럼프가 계속 관세 갑질을 해대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그 미국의 화폐인 달러는 안전자산의 수요로 가치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평가절하.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간다. 요거 하나랑 또 미국 경제 지표가 가장 최신판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는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준의 어떤 스텝이 꼬여버리면서 당장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약해져 버린, 그래서 유동성의 향기가 사라지고 난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급하게 경기 부양을 한답시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자극을 받는 거고, 시중 유동성은 그럴 때 이제 전부 저축 형태로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짱 박혀 버린다. 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가 또 상실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약간 연준발 유동성의 어떤 경로가 불투명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의 요인이라면 그 다음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인데요. 오늘 4월 1일 하필 만우절에 정말 거짓말처럼 중국 군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여러 형태의 그 육해공 그리고 로켓군까지 4대 주체가 연합으로다가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이 오늘 4월 1일부터 무기한으로 대만섬 주변에서 함선하고 군용기가 작전을 펼치면서 접근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 여기 보시다시피 아예 그냥 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떡하니 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의 목적은 해군, 공군의 전투 준비, 경계, 순찰 연습하고 종합적인 통제권 탈취, 그다음에 해상, 육상 타격, 유충지 도로 봉쇄 등 여러 과목을 중점으로 연습해가지고 전구 부대의 합동작전 및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거고, 또한 대만 독립을
최근 들어서 또 주장하면서 분열을 선동하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 이게 뭐 라이칭더 총통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죠? 그래서 이제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군이 작년 12월에도 우리는 그때 계엄 탄핵 때문에 정신 없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만의 그 라이칭더 총통이 공식 외교 일정으로다가 하와이랑 괌을 순방하는 그 과정에 중국군이 갑자기 수십 척의 군함이랑 경비선을 동원해가지고 해안에서 위협을 가했었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뭐 이걸 공식적인 훈련이라고 발표는 안 하고 그냥 위안부에 넘어갔는데 이번엔 보시다시피 대놓고 대만 포위 훈련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전쟁이 저렇게 대놓고 우리 전쟁한다 이러고 터지는 경우가 어딨냐. 원래 전쟁 갑자기 하는 거다. 그래서 중국이 저러는 거는 그냥 다 쇼맨십이고 뭔가 보여주기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가능성 내지 시나리오에만 따라서도 동아시아 정세도 그 장기판의 말처럼 이제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들 다 같이 포지션이 달라지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참 저도 지금 환장하겠는 게 여기가 지금 오키나와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공항에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진짜 4일 만에 겨우 한 번 해가 났고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도 뭐 맨날 방구석에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방구석에 있으려면 뭐하러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나. 현타가 왔는데 거기다 제가 오키나와 행 비행기 티켓을 끊자마자 일본 정부가 갑자기 그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여기 오키나와에 있는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방안을 또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니 어쩐지 비행기 싹시 너무 가격이 떨어졌더라고. 평소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영문인가 하다가 결국은 왔는데 하필 오늘 만우절에 또 중국이 저렇게 나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단순히 해상 무력 시위를 넘어서 중국이 대만을 사이버상 고립시키는 5단계 계획까지 지금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미리 공개를 다 하고 작전 들어가는 게 무슨 사이버상 고립이고 리스크냐라고 하기에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단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로 분열 공작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먼저 반목과 갈등에 휩싸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뉴스나 SNS를 통한 공작이 또 그 중국의 특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충격을 주는데 최근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한 게 이 쌀값이 완전 폭등을 하면서 요 소비자 물가가 자극을 받기 시작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은 뭐 술도 대부분 다 쌀로 만들고 또 여기는 밥도 막 고봉밥으로 진짜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쌀값에 대한 그 소비자 물가 민감도가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근데 일본 정부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일본 내 쌀 생산량은 오히려 예년보다 늘었어. 그러면서도 전체 쌀 소비량은 뭐 워낙에 많이 먹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은 쌀을 많이 소비를 안 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왜 쌀값이 그렇게 치솟아 버렸냐. 이게 지금 그 많은 쌀들이 어디로 가서 짱 박혀 있는지 아무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쌀을 수확해 가지고 출하를 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유통 단계에서 사라진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대요. 근데 이게 중국계 자금이 움직이는 그 매점 매석의 그 조직들이 벌인 일 아니냐. 이런 지금 풍문이 막 여기 일본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중국이 또 잘하는 게 감염병이나 자연재해로 또 해당 국가에 타격을 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나 폭동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세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또 명분을 창조를 해냅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중국 정부가 짠 하고 등장하면서 뭐 구원투수처럼 그렇게 나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벌이는 그런 공작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좀 소름 끼치는 정황이 또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는 뭐 그래도 걱정이 없다. 왜? 우리한테는 미국이 뒷배로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미국 항모 2개 전단이 그 후티 반군 처단한다고 중동 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또 그 트럼프 대통령 복귀에 맞춰서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미국은 또 거기 정신 팔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경우는 지난 러우 전쟁에서 다 보셨다시피 여기는 여기대로 또 분열이 돼가지고 나토군이고 뭐고 그 러시아 한 국가를 상대하기에도 제대로 된 전력을 못 펼쳤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또 지금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이고 이런 환경을 중국에서 놓칠 리가 없다고 보고 그야말로 지금 대만을 치기가 적기다라고 판단해서 저렇게 대놓고
대만 포위 훈련에 돌입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착하고 일본 정부도 갑자기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요건 좀 쎄해요. 사실 일본이 전범 국가라는 그런 어떤 전과자다 보니까 군사적인 이런 거에 있어서 특히 경거망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또 트럼프는 어제 그 삼선 도전 발언에 대해서 워싱턴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면서 또 여기 월가까지도 또 불만을 드러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려 4선을 했는데 그럼 그 루즈벨트도 독재자고 나쁜 놈이냐고 이렇게 또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화제 전환이 필요했는지 갑자기 오늘은 김정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이랑 최근에 커뮤니케이션 중이다 라면서 이 트럼프가 말하기를 We probably do something at some point. 그러니까 우리말로 특정 시점에 우리는 뭔가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일 뉴스에서 항상 말씀드린 게 그 트럼프가 아무래도 또 코리아 패싱을 하면서 김정은이랑 다이렉트로 관계 재설정에 나서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한테는 무조건 큰 손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사실 동아시아에서 북한과 대만이 어떤 균형 축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만이 중국 손아귀에 들어가면 북한은 당연히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 과연 어떤 포지션을 또 취해야 되냐. 혹은 기존처럼 우리가 미국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국가로 계속 남을 수가 있냐.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통일에 나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북한의 경우 그놈의 백두혈통, 그 김정은 1인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만보다 레짐 체인지 리스크가 여기 훨씬 더 커요. 그만큼 리스크도 높고요. 그 김정은이 아마 제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밤에 잘 때 완전히 증기기관차 같은 소리 막 내면서 막 칙칙폭폭 하면서 그렇게 잘 거고 아마 의사 몇 명이 교대로 밤에 당직 서고 있을걸요. 바로 옆에서. 하여튼 근데 트럼프가 최근에 김정은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한 거는 사실 분명히 의도가 있는 발언이에요. 당장 오늘 우리 한국이랑 또 중국 그리고 일본 뉴스 사이트에 이게 완전히 뭐 도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주장하다가 그 수익 창출 정지도 또 먹는 게 바로 요건데 우리가 그 북한의 핵을 돈 주고 사오든 아니면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뭐 주요 주주로 올라서든 하여간 그 북한의 핵이 우리 손에 떨어질 그런 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핵탄두 수백 기를 그냥 앉아서 챙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손에 쥐어지다 보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그걸 다 미국하고 유럽에다 그냥 헐값에 넘겨줬다가 지금 러우 전쟁까지 저렇게 터진 거고. 하여간 그래서 뭐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리주의 노선을 채택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거예요. 특히 트럼프는 더더욱. 그럼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랑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환산할 수 있는 최대 가치고요. 그게 이제 다 뭐 우방국이니 뭐 이런 걸로 이제 포장이 돼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그 휴전 협상 당시에도 원래 소련은 39도선을 휴전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거보다 훨씬 밑에 있는 38선을 제시하니까 소련은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바로 거기다 이제 사인하고 그렇게 38선을 그었잖아요. 그때 미국하고 소련 측에서 대표로 참석한 대령 두 사람이 그냥 30분 만에 만든 게 지금의 38선 휴전선이에요. 근데 그때 미국이 조금만 더 성의 있게 또 좀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더라면 사실 39도선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1도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39도선이면은 평양하고 원산 바로 밑에 라인까지 우리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뭐 그놈의 마바라들이 떠드는 뭐 장기 투자하다 장기 상하고 가치 투자하다가 가치 망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자손 대대로 물려줄 생각하고 그 파주 문산 위에 하여간 그 최대한 북쪽의 땅을 조금 쌓아가지고 묻어두시는 게 어떨까 권하고 싶어요. 왜? 우리 한반도에 어느 날 이제 통일 국가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서울은 사실 수도로서 위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 수도에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들어와서 이제 살아야 어떻게 그 통일 한국의 수도로서 구색이 맞는 건데 북한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네 마네 하는 판에 뭔 돈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고 여기 정착을 합니까? 그래서 약간 그 미국처럼 누가 봐도 중심지는 뉴욕인데 수도는 워싱턴 DC인 것처럼 그렇게 서울이 이제 뉴욕처럼 그리고 새로운 뭔가 좀 더 위쪽에 워싱턴 DC 같은 수도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그야말로 제 뇌피셜이니까 합리적인 반박 의견 계시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진짜 부동산의 그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댓글에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댓글을 보고 순간 멘탈이 지진이 나면서 아니 참 여기 일본인데 지진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이제 방황을 했는데 그 와중에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제가 아직 떨줍 몰팔 만큼은 신중하자. 그래서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떨줍 들어가기는 뭔가 좀 쎄하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뭐 어제 떨줍 하신 분들은 오늘 올팔로 수익이 좀 짭짤하셨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정부가 공매도를 다시 막아서 생긴 일이든 뭐든 하여간 제가 이건 잘못 판단한 거니까 이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서프라이즈는 단연 요거였죠.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이 소식.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그 현재 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재판관을 포함해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윤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고 만약에 6명에서 단 1명만 미달을 해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댓글을 보니까 너 고라니 너 이번 주 금요일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든 간에 하여간 대한민국에 또 한 번 큰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예정인데 고라니 네가 해외에 있으면 더 불안해서 안 된다고 그런 구독자님이 계셨는데요. 일단 해외에서는 윤 대통령 이 판결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잡힌 데 대해서 그 이면을 봐야 할 때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캐피탈 이코노믹스.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경제적 어려움도 만만치 않은데 이번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안개가 걷히고 나면 본격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초를 치네요. 그 다음에 HSBC는 갑자기 또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이번에 한국 대통령의 거취가 정해지고 나면 바로 중국과 미국에서 또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게 바로 그 6월에 트럼프와 시진핑 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연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가가 그 두 사람한테 지금 중요한데 현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부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끼어드는 게 좀 페어플레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양측이 최대한 참고 있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판결 나면 바로 그 미중 양국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그다음에 이제 JP모간의 경우는 헌재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가부 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든 한국의 정치적 불안은 이미 장기화 코스를 타버렸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약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한테 만병통치약으로 믿을 거는 역시 연준발 유동성밖에 없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변수인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하필 또 그 윤 대통령 판결 나오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밤에 공개 예정입니다. 하여간 여기서 실업률만 좀 급등이 나와주면 바로 월간은 그 연준발 유동성의 향기에 또 취해버리면서 우리도 덩달아 좀 댄스 파티를 벌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K방산에 대해서 JP모간이 분석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을 선호하고 그 다음 차례로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외국계 리포트에 등장을 하는데 이 한화 에어로하고 현대 로템을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유럽 현지 생산 관련 세부 사항 그리고 중동 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 덕분이라고. 그래서 한화 에어로는 지난 유상증자로 인한 하락을 기회다라고 JP모간이 판단하고 그 이유는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유상증자 규모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는데 크게 이제 4가지를 제시합니다. 1. 베트남 및 인도 K9 신규 수주. 요게 총 한 1조 원 규모. 그 다음에 루마니아 보병 전투 차량에서 약 4조 5천억 수주 업데이트. 그 다음에 3. 루마니아 K9 현지 생산 업데이트 및 EC2 K9 약 1조 원 수주. 다음 4. 유럽연합하고 중동 지역 현지 생산 공장 관련 업데이트. 자, 그 다음 이제 현대 로템의 경우는 이제 JP모간의 차 선호주로 꼽혔고 여기는 이제 호재가 3가지인데 1. 폴란드 EC2 K2 수주 세부 사항 발표. 근데 요거는 잔여 640대 수주에 대한 구체 내용이 없을 경우에 이제 셀 온 더 뉴스,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대응이 나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2.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관련 업데이트. 3. 루마니아 KT 수주 관련 진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84만 원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 현대 로템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가 12만 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하고 LIG 넥스원도 다 하여튼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인데 목표가는 한국항공우주가 9만 원, LIG 넥스원 37만 원 이렇게 콜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JP모건 하나 더 보면은 이번에는 K뷰티에 대해서 지난 그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지난 코로나 이후 브랜드 사이클이 상당히 단축이 됐고 여기다가 인디 브랜드의 유입으로 유통 마케팅 경쟁 심화, 그다음에 전 세계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단가 하락, 그다음에 화장품 및 스킨케어에 대한 소비자 지식 상승으로 브랜드 충성도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성장성에 대해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한다. 그래서 결론은 K뷰티 투톱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 투자 의견 비중 축소에다 목표가 99,000원.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3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S에 대해서는 모간 스탠리가 삼성그룹의 향후 방향성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어서 핵심 계열사들의 IT 예산 확대 역시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올해 삼성 SDS 실적의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올 2025년 IT 서비스 매출 성장률은 4%,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을 2%로 각각 하향 조정했고 대신에 삼성 SDS의 현금 보유액 5조 원, 이게 이제 시총 대비 절반이 넘는 규모인데 이걸 감안해서 투자 의견은 그래도 중립으로, 대신에 목표가는 기존 대비 하향한 14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나는 이게 왜 그 LG CNS랑 또 평행 이론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한 주의 딱 중간이자 4월의 두 번째 날인데 또 4월 2일 하면 바로 또 그놈의 트럼프발 보편 관세 이거 발표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내일부로 그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딱 2박 3일 남게 되니까 정부든 정치권이든 하여간 전부 이 태풍의 눈 헌재 판결 대비 모드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내일 보도자료는 우수 바이오 기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나서, 요게 제목이고, 그다음에 요것도 국내 최장기 지원 사업 북탕진 신탕정관 송전선로 준공식, 둘 다 제목이 정치 테마죠. 그다음에 내일 경제 지표는 우리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처지는 이런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 같은 적극적 대응을 하기 좀 곤란한 지경인데, 그래서 내일 소비자 물가는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요거 관련해서 좀 죄송하지만 채권 추심 신용 정보 이런 섹터가 여전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내일 미국에서는 정부 고용 지표의 그 예고 편격인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앞에 말씀드린 트럼프의 보편 관세는 내일부터 발효인데 나라별 관세율이 차등화됐냐 마냐, 그리고 과연 몇 퍼센트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조합이 다 불확실성이죠. 그다음 내일 뉴욕 증시에서 제일 큰 이벤트는 바로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대수 공개, 이게 되겠는데 과연 미국과 유럽의 그 불매 운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이게 중요하겠고, 뭐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지금 기대치가 형편없다는 거, 이게 그나마 다행이죠.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